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이번에 주제는 슬로건을 내 과학에서 내 활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목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부작으로 진행을 하고요. 슬로건을 내 과학에서 내 활용으로 잡은 이유는 작년도 2021년에 그 과학 서적 중에서 1위가 내 과학이었습니다. 그만큼 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왜 뇌과학 서적이 1위가 되었냐면 그동안 이제 어떤 감정, 집중, 인간의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때 심리학 서적이 거의 핫 주제였다가 이제 일반 분들이 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일반적인 인문학이 아니라 뭐 브레인 인문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다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부작으로 진행되는 지금 강의를 통해서 개인적인 바람은 인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또 인문학을 좀 좋아하는 분들, 거기서 얘기하는 인문학이라는 역사 문화적인 것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심리나 또 인간에 대한 변화, 또 인간의 어떤 인적 자원 개발, 이런 것에 궁금한 분들에게 뇌과학에서 이제 뇌활용의 시대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여름 특강의 주제를 뇌과학에서 뇌활용으로 정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그 의사나 과학자가 되려고 뭐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의 어떤 변화에 대한 자신 그 자체에 대한 뭔가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1부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빠른 속도로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아시는 분들은 뭐 학과분들은 아실 테고 또 다른 학과분들도 조금 신청을 여러 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제 소개를 드리고 저는 여기 맨 아래쪽 부산에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바다를 사랑했던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공학자를 꿈꿨던 뭐 일반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기계공학 전공을 했고요. 로봇 태권보이를 만들고 싶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로봇 동아리를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못 만들었을 때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족 보행이 쉽지만 로봇 공학 분야에서는 이 이족 보행이란 건 그 나라의 로봇 기술의 척도를 상징할 만큼 인간에게 쉽지만 로봇은 너무나 어렵다. 즉 아기가 있는 분들은 아기가 두 발로 걷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두 발로 걷는 게 사람밖에 없죠. 뭐 원숭이 이것도 24시간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족 보행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게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대학원을 이제 키스트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첫 정부 출연 연구소입니다. 저는 원래 기계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기계가 싫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제 키스트에 갔을 때는 융합과학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변화를 줬고 여기 명상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박사과정 올라가서 이제 개인적인 명상을 좀 접하면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인간의 변화라는 것, 명상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현상인데 인간이 가능하구나. 뇌라는 거에 이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던 때였고요.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허상 같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죠. 왜 마음먹은 대로 안 될까? 작심삼일이란 단어의 허상.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뭔가는 고귀하고
보이는 육체는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했던 그때 어떤 오류들, 네, 인간의 변화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조금 하기를 시작했고, 한국내과학연구원에 이제 2004년에 네, 들어가서 한 11년 정도 명상에 대한 좀 과학적인 연구나 이런 뇌교육의 어떤 훈련 이런 걸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고, 여기 브레인이라고 오른쪽에 잡지가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유일한 뇌 잡지인데 제가 연구원에 들어간 다음에 이게 창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공돌인데 편집장을 맡게 되어서 지금 16년째 네, 브레인 잡지 편집장을 하고 있다가 2016년에 네, 여기에 현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BTS 대학으로 유명한데요. 본질은 네, 내교육 특성화 대학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네,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 오늘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점만 쳐다보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안 보일 때가 있죠. 또 선을 막 보다 보면 선과 선이 연결돼서 면이 생기는데 그런 입체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스크린으로 무차별적인 정보를 받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견시관이라고 하는데요. 통찰, 인사이트를 갖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런 통찰을 갖는 사람들은 적어질 겁니다. 반대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미래교육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 유럽에 가면 특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독일 같은 데 가면 인더스트리 2.0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는 안 하는데 어쨌든 1차, 2차, 3차, 4차가 있죠. 네,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뇌로 보면 인간 뇌 창조성이 만든 현실인데 심플하게만 좀 정의하면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죠. 네, 대량 생산, 오프라인 혁명이고 2차는 이거를 전기혁명이죠. 전체를 그래서 지구촌에 변화를 준 게 사실은 2차 산업혁명, 전기혁명이고 3차는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인터넷 혁명입니다. 이거를 3차라고 정의하는데 이거는 냉정하게 이제 온라인 혁명이죠. 이 두 개는 오프라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냐? 네, 오프라인에다가 온라인을 합친 혁명이죠. 그래서 4차 산업은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제 결합되는 시대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4차가 뭐가 뭐니가 아니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합쳐지고 있구나. 네, 그런 세상이 왔구나. 네, 이 세상은 인간의 뇌의 창조성이 만들었는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죠. 국제사회는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는 15년 주기로 세상을 흐름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15년에 지금은 무슨 시점이냐? 2016년부터 2030년까지를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세상의 변화에 관심 있는 분은 이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누가 뭐래도 지금은 국제사회 이제 리딩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걸 얘기하냐? 지금 지구촌의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기업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는 더 이상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지금 기후도 바뀌고 있죠. 사과 농사 이제 저기 남부 쪽에 잘 못하죠. 계속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올라오고 있고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코로나도 결국은 인류의 도시 문명의 확산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코로나19가 끝나도 또 오겠죠. 인류의 도시 문명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즉
인간 뇌의 창조성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코로나는 또 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공존해야 될 바이러스와의 공존은 필연적이죠. 바이러스는 박멸될 수 없는 거죠. 그런 허상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고 우리의 이제 심신의 이런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관리를 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명약관화합니다. 지구 생태계 변화 때문에 나타난 또 현상이 있죠. 지금 집집마다 그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 막 드시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많이 드실 텐데 우리가 그동안 2000년을 흘러오면서 우리가 우리 뱃속의 이 장을 소화기관이라고 착각했던 지난 2000년 지금 의학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이 이 장에 대한 얘기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10수년 전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뇌과학에서는 이거를 더 세컨 브레인이라고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제 100조개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는 35조, 39조. 네, 여러분들 뱃속에 약 39조 마리의 이 미생물들이 장에 있는데요. 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의 생태계가 악화를 연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 시민들에게. 그래서 장질환, 우리 크론병 같은 거, 너무나 선진국에 많은 당뇨, 비만, 또 발육, 동맥경화, 자폐우울, 최근에 이제 치명 파킨슨까지 이 많은 질환들이 장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지난 10수년간 전 세계 의학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얘기의 메시지는 뭘까요? 지구촌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류의 건강 기제도 무너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의 미생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네. 우리가 지구촌에 먹는 음식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태계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뱃속의 미생물의 환경도 무너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얼마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하다고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집집마다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프리바이오틱스니 뭐 이런 건강식품 회사에서 나오는 걸 제약사에서 만든 걸 먹는데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먹는 거는 부수적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는 식단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라고 했고 이쪽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조하는 식단은 지중해 식단을 원래 강조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 주목받는 건 발효 음식이 가장 많은 한식입니다. 그래서 한식단으로 관리만 해도 거기에 운동만 생활화해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요거는 뭐 우리에게는 천의 장점이죠. 그리고 코로나가 드디어 3년 동안 터졌는데 이것은 이제 지구촌의 모든 경제, 사회, 모든 전반 건강을 뒤바꿔 버렸죠. 뒤바꿨고 지금처럼 저희가 원격으로 하고 있는 이 교육에서 원격 학습이라는 걸 10수년을 앞당겼습니다. 많은 분들은 코로나로 원격 학습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무크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버드, 스탠포드, UC 버클리 이런 MIT의 많은 과목들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짜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학점을. 시험도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0수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단 하나 걸렸던 건 뭐냐? 일반 시민들의 원격 교육에 대한 심리적 저항성이었는데 그 저항성이 코로나로 완전히 무너졌다. 즉 바꿔 얘기하면 이 에드엑스나 코세라 이게 서구에서 시작된 건데 사이버 대학을 비롯해서 원격 학습은 미래 교육의 축으로 이제 자리를 한 거지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원격 학습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이 원격 학습의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1년에 초등 유치원 학생들 350만 명이 동시에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EBS의 E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이 300만 명이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는 다른 나라, 옆 나라 일본, 미국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7년 계획으로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일통시키는 국정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어떤 거의 급변하는 변화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가겠다는 건데 문제가 이제 있죠. 문제는 뭐냐?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는데 뇌 바깥의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를 어떻게 정의하냐? 네,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뇌 바깥의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기관인데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는 어떤가? 우리가 지금을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네, 70년대 컴퓨터, 네, 80년대 개인 컴퓨터, 90년대 PC가 연결된 인터넷, 그 다음에 이동 중에 들어오는 정보인 스마트폰, 기기인 사물 인터넷, 그것이 연결된 또 빅데이터, 이런 정보가 연결돼서 지금 AI라는 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된 정보화 사회는 그럼 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정보의 입력량이 수백 배가 커졌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때도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세상. 인간의 뇌는 어떻게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이제 여기에 문제에 인류 사회는 직면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아이들을 집집마다 많이 보는데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팝콘 브레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정보의 종속성은 커지고 네, 업되고 인간의 고유 역량은 다운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세대는 한 10% 정도, 많으면 한 20%. 그 얘기는 인류의 이런 첫 세대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강하지 않는 뇌가 되겠죠. 네, 인간의 뇌의 발달의 특이성을 생각한다면 극히 위험한 인류의 첫 세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도 제지를 하지 못하죠. 아기가 울고 시끄러우면 스마트폰을 주기 시작하는 이런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행위는 인간의 두뇌 발달에 극히 위험한 요즘에 멀티태스킹, 뇌 이런 브레인 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싱글인 싱글아웃 하나를 처리하는데 저렇게 자극적이고 단기적이고 저런데 반응에 노출된 유아기를 보내게 되면 네, 성인기의 뇌가 위험하겠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시대 흐름만 짧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로의 진입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는 일찍이 이거를 예측을 했어요. 이게 2010수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불안하죠. 왜냐하면 20세기 교육의 틀이 더 이상 학생들이 미래에 직면할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시대가 너무 빨리 온 이유는 알파고가 2016년에 나왔죠. 그렇게 인공지능 사회가 빨리 다가올 거라고 과학계에서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예상보다 인공지능 시대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데요. 주체성과 자기주도성이 결여된 아이들, 네, 사색은 하지 않고 검색을 하는 아이들, 눈을 감으면 잠을 자고 상상하지 않는 아이들, 흙을 밟지 않고 아스팔트를 밟는 아이들, 네, 요즘 친구들의 속성이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제시한 교육의 변화는 딱 이겁니다. 프로젝트형 수업을 만들자. 왜 프로젝트형 수업을 할까요?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그 조별 모듈식 수업을 많이 해요. 예전처럼 칠판에 50분씩 교수가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OECD가 이제
선진국형 방법이라고 해서 모든 교육에 이런 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적용하냐면 네, 더 이상 지식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신호들을 많이 보냈어요. 미래학자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엘빈 포플러죠.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했는데 딱 하나만 싫어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교육이었어요. 20세기 교육에 월등한 성과를 냈던 한국 교육이었지만 빠르게 이거를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위험하다. 이게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네, 지금 대학의 혁신 대학의 상징이라고 하는 미네르바 스쿨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경쟁률을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고 온라인 스쿨입니다. 능동적 학습. 1년에 한 150명을 뽑습니다. 지금 한 8년차, 9년차가 됐는데요. 뭐 졸업생들이 뭐 모든 세계적인 기업에 다 갑니다. 7개 대륙을 돌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뭘 하느냐? 50%는 온라인, 50%는 역시 프로젝트. 예를 들면 아시아에는 주로 한국에 많이 오는데요. 한국이 가장 핫하니까 한국에 한 6개월을 머물면서 한국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뭐 문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한국의 어떤 뭐 카카오와 조인트 프로젝트를 하든 어쨌든 한국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이 문제를 내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계속 주어진 문제를 푸는 방식에 오리엔트된 학생들은 창의성 개발이 안 되겠죠. 창의성의 핵심은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교육을 엄청 칭찬을 하는데요. 그 칭찬하는 교육이 초등교육 시스템입니다. 중학교 이상 교육은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 계속 문제를 푸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는 월등하죠. 초등학교는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전 세계에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한 2배 해요. 그런데 결석하는 애들이 거의 없죠. 그거에 대한 원인을 궁금해합니다. 왜 약물 중독도 별로 없고 결석도 별로 없고 엄청난 공부량이 많은데 아이들은 견딜까? 한국의 아이들이 견디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거에 엄청 궁금해 했었는데요. 중학교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 핵심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교육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가 이게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를 만든 곳이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제시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2018년에 이미 교육은 이제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 가치, 신념, 독립적 사고, 팀워크, 이런 소프트 기술. 이걸 인간 역량의 혁명이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how? 어떻게에 대한 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 개개인의 가치를 깨우고 인간의 내재적 역량, 즉 내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까? 20세기는 외적 역량의 개발이었는데 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뭐 IQ나 이런 것들. 그런데 21세기는 감성, 인내력, 용기, 회복 탄력성, 어떤 신념, 이런 협업, 자율성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까가 전 세계 교육의 화두가 되었죠. 글로벌 기업들이 들여다보는 것을 보면 좀 그 흐름이 느껴지죠.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페이스북 이런 데가 있는 게 미국의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연례 컨퍼런스가 이 위즈덤 2.0이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퇴근 시간을 만들었다는 유명한데 인간의 어떤 고유의 기제, 이런 영감, 통찰, 새로운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서구적 방식이 아니라 동양의 명상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법 정도로 인식하는 동양의 메디테이션을 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적 자원 개발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흐름을 정리해 보면 유네스코 같은 경우가 뭐 요즘 세계 시민교육 이런 거 하죠. 이거는 혹시 이제 아이들 있는 지금 접속자분들께 잠깐 공유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 시절에 아이의 두뇌 발달을 가로막는 건 딱 2개입니다. 하나는
넌 이것밖에 안 돼? 너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네, 제약을 두는 것. 네, 이게 이제 아이의 인간 두뇌 발달을 극히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고요. 두 번째는 사고 영역을 제한 두는 겁니다. 네, 사고의 영역이란 건 뭔가요? 네, 너는 한국인이야. 너는 외국인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너는 누구야? 너는 뭐야? 너는 여기까지. 이런 어떤 사고의 영역. 사고의 영역을 줄이는 건 위험한데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구촌이라 지구에 대한 의식이 필요한데 좁히는 행위들. 또 우리가 일본하고 아픈 역사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일본하고 뭐 이렇게 축구만 하면 아빠가 막 격렬하게 이렇게 막 네,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거를 내비치는 그런 집에 살았던 아이들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사고, 종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어릴 때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편협한 종교를 갖게 되면 아이들의 사고가 좁아지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저께도 칸 아카데미를 거의 뭐 석권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무대는 한국이 선진국인 시대입니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어른분들이 살아온 시대는 한국의 개발도상국이었던 시대죠. 즉, 지금 태어나서 살아갈 10대, 20대들은 지구촌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글로벌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네, 지금 성인 세대가 살아왔던 때하고 전혀 다른 의식을 가져야 그 아이가 리더가 되는 시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도 뭐 BTS 대학 때문에 엄청 글로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의 눈은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K교육 영토 확장. 네. 그리고 대학의 역할이란 게 학문의 탐구, 지식의 전당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의 역할이 왜 학문에 탐구해야 됩니까? 지금 지구촌 생태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판국에 자기가 그냥 이렇게 어떤 학문,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만을 추구하겠다. 취업과 창업만을 위한 그것이 대학의 본질적 목표가 되어서는 대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기는 어렵죠. 지금 21세기의 대학이라면 지구촌의 공생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변화되는 거 아닌가? 지금 한국이라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이라면 네, 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뭐 흐름들을 그렇게 제시를 했고 뭐 BTS도 그런 흐름을 틈타서 흐름을 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앞으로 3부작 나눌 주제는 한류의 선도 대학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본질이 이제 내교육 특성화 대학인데요. 내과학은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고요. 하지만 뇌 활용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내교육의 학석 박사를 처음으로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3주에 걸쳐서 할 내용은 뇌과학에서 뇌 활용의 전환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패러다임의 핵심 문구는 틀은 깨트리고 가치는 높인다. 네, 모든 영역에 이 문구가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